네, 그 HBR 스터디 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네, 오늘 HBR 스터디에서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스쿨에서는 친절하게도 그 많은 아티클 중에서 이것만큼 읽으세요라는 이 10 머스트 리드 시리즈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에센셜 시리즈인데요. 이거 말고라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에 대해서 10개는 꼭 읽으세요.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10개는 꼭 읽으세요. managing people, managing yourself 등등등등 해서 각 주제별로 무수히 많은 아티클 중에서 이것만큼 꼭 읽으세요라는 10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셀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이 바로 이 에센셜 시리즈죠.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서 다 에센셜,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각각 하나하나들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 레퍼런스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한 번쯤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하나둘씩 정리해 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Meeting the Challenge of Disruptive Change에서 첫 번째 걸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거 할 겁니다. 다음 거는 아마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8번을 먼저 할까 생각해요. 마케팅 마이오피아. 예. 오히려 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이제 Computing on Analytics. 저자가 데이븐 포트가 이 뱁슨 컬리지에서 이 교수로 있는데 지금은 이 프로파일을 보신 것처럼 딜로이트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그래서 이분 통해서 보면 이제 분석 경영은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나올 정도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아티클이 나왔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아티클 내용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HBR에서 왜 이것을 에센셜 시리즈에 넣었을까? 이게 제가 사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이걸 넣었을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나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는데요. 제 아티클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물론 좀 영어로 좀 돼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약간 의도적으로 영어로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경영학이 미국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 갖고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할 필요가 있어서 일본을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게 이 아티클에 대한 이 내용들이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키 어트리뷰트가 있고 소스 스트렝스 여기까지가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제가 여기 so what을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 so what 부분은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좀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이 네 가지죠. 예. 이 중에서 assump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기서는 아까 우리 기사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싸졌고 따라서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고만고만하다 이거죠.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만고만한 상품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면 너무 좀 뭉뚱그린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면 분석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정말 고만고만한 상품이 쏟아져 나와 있는 현대 문명 사회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보기 위해서 이 아티클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거 셀러즈 앤 스토니 바이어즈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판매하는 기업은 정말 열내서 이걸 셀러가 되는데 살려고 한 소비자들은 돌같이 차갑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을 때 신상품에 대한 일반적 운명을 얘기를 했을 때 보면 미국에서는 일용 소비자 제품이 매년 3만 건이나 쏟아져 나오는데 매대에서 사라지는 게
70에서 90%가 1년도 못 넘기고 다 사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때 하는 말이 기업은 비이성적으로 그들의 혁신을, 그들의 상품을 과대평가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현재 갖고 있는 자기 상품을 비이성적으로 과대평가하니 열심히 좋은 제품이라 판매하더라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너 충분해 라고 생각하니까 안 산다는 얘기죠. 이런 갭이 생기더라. 이런 갭.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습니다. Curse of Innovation, 혁신의 저주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여기서 그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적이고, 여기서 또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갈 것이냐, 분석을 해보면 우리 예상치 못한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둘씩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선션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었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잘 나가는 기업들, 이런 애널리틱스 온 컴피팅을 잘하는, 컴피팅 온 애널리틱스를 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키 어트리뷰트를 이제 찾아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드 스프레드 쓴다. 어느 한 부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소비자 행동이라든가 이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더라. 즉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돌려가지고 수세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에요. 사실은 까봐야 아는 건데, 까봐야 아는데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다 가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이 나가면 좋을 거야. 왜? 이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위해서 우리 경영진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까짝까짝 된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했다는 거죠. 전사적으로. 여기서 키포인트는 센트럴라이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점이 뭐냐면 어느 한 부서가 똑똑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많으면 각 부서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부서는 SPSS를 갖고 와서 어떤 부서에서는 뭐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다 분석을 하는데 모아보면 데이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시사점을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일로 조직 간의 벽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벽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는 센트럴라이징 해야 된다. 데이터인 기준이라든가 분석에 대한 기준도 같이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뿌려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가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애드보케이트. 예.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자 CEO의 어떤 그 커미먼트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컬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컬처. 이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그 시사점에서 좀 언급을 좀 하겠지만 저도 역시 사실 컬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자기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꾸로 어떤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증명해주지 못한 나의 역량도 분명히 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컬처예요. 그런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평가하고 나를 평가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자체가 컬처가 돼야 되려면 누가 해야 되겠냐, 그죠? CEO가 주도권 잡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그러면 이 강점이 어디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컬처를 제대로 잡혀져야 된다. 사람이 제대로 채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술로 활용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둘씩 좀 보겠습니다.
소스의 right focus, 예. right focus, right culture, right people, 예, 테크놀로지 큰 네 가지의 소스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네, source of strength, 예. 그래서 여기서 7개의 포커스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가 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그런 자원은 사실은 그 작은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왕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엄한 데 쓰지 말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네, 집중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면 주로 다 사례가 나오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얘기 그 월마트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월마트에서도 월마트의 데이터 분석하는 이 리테일 링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협력사들이 다 같이 쓰게끔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어요, 아티클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리테일 링크라는 사이트 가면 딱 저게 나와요. 예, 제가 협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용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예,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 Chief Information Officer죠, CIO 월마트 CEO가 하는 말이 나는 맨날 아침 자다 일어나면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데이터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더 데이터를 잘 분석할지 항상 고민한다 얘기하는데 다른 아티클에서 보니까요.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월마트가 하루에 핸들링하는 데이터가 아까 KT도 테라바이트 나오긴 하는데 하루에 100만 커스터머 트랜잭션이 나오는데 하루가 아닙니다. 1시간에 100만 1 밀리언 커스터머 트랜잭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2.5 페타바이트입니다. 페타바이트가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세요 혹시? 1페타바이트가 1000 테라바이트입니다. 1000 테라바이트요. 감이 없어요 사실. 하여튼 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근데 이런 것들이 1시간 안에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있구나. 월마트가 그냥 싼 물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숨어있는 역량이 있었던 거죠. 싼 물건을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물류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인공위성 통해가지고 우리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가지고 가장 숏컷을 해가지고 물류 비용을 줄인다.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게 있는 거죠. 아마존도 유명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를 아는 것이 아마존의 그 위시리스트 탁탁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것처럼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보면 커스터머에 대한 휴먼 캐피탈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사람은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도 보면 항상 채용할 때 사주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래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주지 못하는 직관이 사실 사람한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핸들링한다는 것은 이 직관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터부시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휴먼 캐피탈의 문제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싱 문제, 프로덕트 앤 서비스, 파이낸스, R&D 등등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ight culture 차원에서 데이터 이를 떠든 CEO들입니다. 베리 베라차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In God we trust, all others bring data. 즉, 그 데이터가 백업해주지 못하는 영역은 신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다 데이터가 있으니 데이터 가지고 이게 얘기예요. 사실은
네가 신이야? 신이 아니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 이 얘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죠? 두 번째, do you think this is true or do you know? 네가 생각하는 거니 아는 거니 이 얘기잖아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데이터 가지고 아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항상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베라차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 개 그거로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문화가 형성돼야 되려면 CEO의 어떤 이니시에이티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Tension between data and guts. guts가 인스팅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 그 나만 아는 그 무언가, 그죠? 근데 항상 이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사실은 전략적 그 인텐트 막 그런 다 연결되잖아요. 나만 이 CEO가 어떨 때 보면 그래 논리적으로 다 니네 말이 맞지만 나를 믿어줘. 이건 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츠의 영역이에요. 가츠의 영역이에요. 근데 텐션이라는 말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의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가 흘러갑니다. 아마존이 어떤 회사입니까? 데이터 가지고 승부를 거는 회사인데 제프 베조스 역시도 데이터 신봉자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새로운 를 런칭하려면 항상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프 베조스마저도 다 시뮬레이션 통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기 직관을 위해서 하더라. 그래서 이런 텐션이 있기 마련이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거 아티클도 좀 재밌습니다.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아티클인데요. 2010년 나온 아티클인데 우리 현대 사회가 빅데이터에 둘러싸여 있다. 뭐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아티클이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월마트 치니까 이렇게 다 검색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시사점이 좀 커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특히 그 주니어 분들한테 시사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따로따로 소개해드려야 될 슬라이드가 안 됐네요. 네. 첫 번째, 이 분석가가 정말 필요한데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굉장히 아주 희소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큰 연봉을 받고 아주 뭔가 굉장히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그래서 대안 찾은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정말 분석가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좋아요. 인도 채용하세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알고는 계세요. 라고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격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들은 인도에 멀리 있는 사람에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줘가지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데 수시로 미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이 디스턴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 저 디스턴스 프로블럼은 글로벌 아웃소싱 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잠깐 격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글로벌 아웃소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이유는 글로벌 아웃소싱에서 중국에 공장 세워서 일을 하고 인도에 공장 세워서 하다 보니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따라 움직였더라는 거죠.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컨설턴트마저도 글로 간 거예요.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 본토에는 그런 제대로 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글로벌 아웃소싱 때문에 미국에 제조업이 없어서 지금 이제 휘청거렸던 거다라고 맥킨지가 때리고 HBR에서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역시 인도 좋으나 그런 디스턴스 프로블럼이 있어요. 알고는 계세요. 라는 얘기죠.
PhDs with personality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personality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PhD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얘기고 personality는 조직 내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약간 이 돌려서 쓴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조직 내에서 CEO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커먼 랭귀지로 바꿔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퍼스널리티가 그런 사람 인간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ne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internally 마케팅 해야 되고 externally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른 기업에서는 그 리크루팅 할 때 3배 이상을 뽑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longer period 이슈는요. for one's taken position을 제가 표현을 제가 좀 바꿔서 썼는데 한 번 분석가로 그 자리에 포지션에 있으면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따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1년, 1년 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5년, 6년 이상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쌓일 동안에 그걸 지켜보면서 관리할 수 있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붙박이를 쭉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 그러니까 보직 변경할 때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 한번 좋은 사람 채용하면 좀 오랫동안 가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사실 별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몰라서요. 그냥 데이터 스트래티지는 데이터를 컬렉팅할 때 그 어떤 기준에서 데이터를 가질 것이냐 이런 스트래티지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아마 그쪽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실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 다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사세요라는 얘기고요. 예.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제 스트렝스, 소스 오브 스트렝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른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컴퍼니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레베뉴 매니지먼트 소개해 드렸고요. 캐피탈 원 뱅크, 그러니까 캐피탈 원 뱅크가 그 자기네 애널리틱스 필요한 애널리틱스 인원을 3배 이상 채용한다. 그리고 그 한 8월 달쯤에 그 포지션이 생길 거라 생각하면 석 달 전부터 사롱 채용해서 뭐 준비시킨다. 뭐 그런 얘기할 정도로 애지중지합니다. 네, 그 분석가들을. 또 재미있는 건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자동차 보험 회사죠. 프로그레시브가. 근데 자동차 보험 회사, 이 자동차 즉 이 오토바이 자동차 회사에서 오토바이 드라이버,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어떻게 보겠어요? 위험 인자로 봐서 굉장히 이 보험 상품 안 팔잖아요. 보통이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죠? 보험사들은 그 위험 직종인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 수가를 굉장히 올리거나 거절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네를 바꿨어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 중에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타타 대우 자동차의 김용식 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양이 있고 뭐 그렇게 점잖게 탈 수 있고 등등 하는 사람들로 오토바이 타더라는 거죠. 즉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이야. 뭐 뒷좌석에 휘발유통을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위험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도 예컨대 35살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다 비교해 본다면 이거 봐라 노다지네? 이런 사람한테도 보험 팔 수 있겠네? 그래서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했더라. 예, 그런 사례가 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라스라는
게리 러브만 이런 CEO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하는 거고요. 이 베라차 그 별명이 데이터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신 아니면 다 데이터가 얘기할 수 있으니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네. 찾아보니까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한 증권 회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했던 사람인데 나름 똑똑했나 봐. 하버드에서도 강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호텔 회사거든요. 호텔인데 CEO가 되고 나서 어떻게 탄생을 바꿨냐면 이 하라스는 방을 파는 게 아니라 카지노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지노를 많이 할까를 분석해가지고 대박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 끝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여기저기 그냥 찔끔찔끔 막 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해서 컴퍼니 케이스까지 끝났었고요. 끝났고, 자, 여태까지 이런 어떤 제품이 많이 나온 이 상황에서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분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게 여기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서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키 어트리뷰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와이드 스프레드, 지금 하나 가지고는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다음에 CEO가 직접적으로 문화를 창출하기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면에 있어서 제대로 포커싱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 돈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커스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포커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것을 7가지를 뽑아왔죠. 서플라이 체인, 커스터머 휴먼 캐피털 프라이싱, 프로덕트 앤 서비스, 파이낸스, R&D까지. 그리고 컬처가 뒷받침돼야 된다. 여기 있었고,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고 컴퍼니 케이스로 여러 가지 기업들 사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래서 so what이요. so what.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트도 다운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냐라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역량,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requirement, competency라고 제가 나름대로 썼는데,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여기 이 아티클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CEO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이를 봤을 때 좀 홀리스틱 뷰, 전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뷰하고, 그다음에 인터널,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면 상대방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때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알아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숫자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숫자는 사실은 엑셀 데이터 관리하는 것보다도 통계적인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식이든지 리서처 활동을 하신다면 항상 결국은 되니까요. 그럼 콜래보레이션 스킬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나봤자 데이터 수집이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타 부서의 협업을,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컬렉션이라든 애널라이징이라든 쉐어링 하는 것 다 이 콜렉은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애널리틱스 컬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영은 뭐 과학과 예술의 종합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인스팅ct, 예, gut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그 경영을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숫자로 많이 증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가 좀 막 다루고 있을 때 많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평가하면서 데이터가 오면 평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데이터가 증명하지 못하는 나의 역량, 숨어있는 역량도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봐, 그죠? 근데 그걸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좀 녹음을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 머스트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쭉 하나둘씩 흘러갈 거고요. 자, 에센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네, 2가지를 했죠. 네, 2가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마이오피아. 지금 돌아가셨지만 테오도로 레빗 교수님 정말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할아버지 같은 예, 분이시죠. 마케팅의 대가시니까요.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 이전에 예, 이 컨셉이 이래저래 많이 진화 발전합니다. 결국 쓰이는 말은 마케팅 마이오피아, 근시안적인 마케팅 시각에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원전 한번 보자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수를 받고요. 네, 좀, 얘기를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